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지역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주제로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지금 이제 뭐 세계 경제가 뭐 요동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슈퍼엔저가 끝나고 이제 엔고 시대로 접어드는 건지, 네. 아니면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끝난 건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예,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40년 기로에선 일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의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어 가장 컸습니다. 일단 지난 5일에 있었던 월요일 블랙 먼데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날 뉴스 헤드라인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날이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만 해도 8% 넘게 급락한 날이기도 했었죠. 먼저 지금 약간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 구정 기자님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시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하도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일단 그날은 뭐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뭐 8% 넘게 떨어져서 뭐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치였다. 뭐 이런 얘기도 받고 네. 뭐 하루에 코스피에서 200조 원이 날아갔다. 코스닥에서 43조 원이 증발했다. 네. 저는 이런 소식 들으면 돈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건가 좀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일본과 대만 등등 아시아 증시도 뭐 줄줄이 하락했고 니케이는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 그때보다도 낙폭이 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87년 이후 최악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뭐 미국 실업률 통계가 예상했던 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그 AI 거품이 지금 맞아요. 꺼진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정말 하루마다 분석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양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 탄탄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을 쭉 몇 년간 지켜봤는데 이게 혹시 신기루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미국이 언제부터 이 경기가 좋았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돈 국채 찍어서 돈 풀면서 엄청나게 경기 부양하면서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경기를 계속 이렇게 띄워왔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물가가 8%, 9%까지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그 튀어오르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5.5%까지 급격하게 올렸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돈줄이 말라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했거든요. 네. 그걸 누가 공급했냐면 일본이 공급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해서 금리가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 뭐 고금리의 수익이 나는 상품들을 샀는데 특히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 돈줄이 마른 미국의 일본에서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 제조업 PMI 지수 발표되면서 이게 50 이하면은 이 경기가 하강하고 50 이상이 돼야 경기가 상승하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46.8인가 나와서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트리거인데 더 중요한 트리거는 7월 31일 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0에서 0.1%에서 0.25%로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8월 1일 날 FRB가
9월부터 금리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미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미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환차손을 입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걸 청산된다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된다고 하면 그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또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뭐 자산 가격 폭락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이제 공포심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하는 의구심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되는 게 지금 우리가 AI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 그 알고리즘 매매나 프로그램 매매를 너무 많이 걸어놔가지고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실제보다 과대하게 위기를 인지하고 주식을 팔고 이랬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일본이 뭐 잃어버린 뭐 몇십 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호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 미국 시장 여파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일본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요? 엄청난 패닉이었죠.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주가가 예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1989년 12월 29일 종가인데 38,915엔. 제가 왜 이걸 외우고 있냐면 네. 변하지 않으니까 20-30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8,915엔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고 그게 한 4분의 1 토막이 나서 8,000엔, 9,000엔대까지 떨어져서 그게 한 20년 이상 쭉 유지가 됐어요. 그게 2013년에 아베노믹스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사실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42,000엔대까지 올랐죠. 그 얘기는 뭐냐면 80년대 태어난 사람, 90년대 태어난 사람은 주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처음 봤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린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오르는데 나도 주식 투자 해봐야 되겠다. 너도 나도 이제 그렇죠. 몰려들기 시작한.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거를 호응하기 위해서 신이사 제도라고 비과세 이 통장을 개설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 주식 투자 붐이 일었어요. 너 놓으면 오른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역대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8월 5일 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역대급으로 또 오른 겁니다. 멀미가 나는 상황. 이 충격은 저희가 느끼는 충격보다 몇 배 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실은 광경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서 충격이 지금 크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나 이런데 특히 이제 경제 쪽 초점을 맞춘 이런 데서는 뭐 속보로 일본이 금리 올렸다, 뭐 17년 만이다.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까 엄청나게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왜 지금 그렇게 한참 동안 머물렀던 저금리에서 벗어나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를 왜 인상한 건지 좀 네.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금리를 올린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보면요.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3년 2분기에 1% 성장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 마이너스 0.9%로 역성장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는 다시 0%로 올라왔고요. 24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로 다시 역성장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더블 DB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더블 DB 발생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완전히 이 불황에서 벗어났냐라고 하면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GDP 갭도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광공업 지수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가지는 달러당 160엔을 넘을 정도의 슈퍼엔저 상황이 굉장히 일본의 그 경제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들이 굉장히 물가고 생활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게 결국에는 슈퍼엔저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0엔대 정도까지는 일본은행이 참아보려고 했는데 160엔대가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엔저가 진행되면 완전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데에는 경제 외적인 이유도 하나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작년 연말에 정치 자금 스캔들이 있고 나서 거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총재 선거가 9월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경제 상황이라도 좋게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물가를 잡아야 되고 네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4월 26일 날 이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률은 별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4월 달에.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4월 29일 날 시장이 야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를 용인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1달러에 160엔으로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언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키시다 총리가 우에다 총재랑 이제 만나죠. 5월 8일 날 일주일 뒤에 만나고 나서 이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압력이 너무 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교수님 지금 이 일본은행이 2% 물가를 목표로 두고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2% 왜 2%예요? 그 여기에다가 의미가 있어요? 왜 3 아니고 왜 1 아니고 왜 2예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네. 일본이 사실은 장기간 디플레이션 문제를 겪었었죠.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겪었는데 이 경험적인 추계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2%가 마일드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라는 어떤 경험칙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이 2%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네. 2022년 4월부터 27개월 연속 목표 달성했거든요. 일본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철폐하고 금리를 진작에 올렸어도 됐는데 그동안 안 하고 쭉 지켜본 겁니다. 주저 하면서. 왜 지켜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물가 상승률이 2% 달성은 됐는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실질 임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거든요. 임금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도 계속 저하되고 최근에는 엔저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니까 실질 임금이 더 이제 하락을 해서 소비가 이제 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를 잡아서 실질 임금을 끌어올려서 소비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리를 7월 31일에 이제 끌어올린 거죠. 0.25%.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구촌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아차 싶어서 야, 이게 추가 금리 인상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인상은? 임금 올라가지 못하면 국민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엔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저 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 비싸지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내수 쪼그라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또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수입 물가를 잡아서 뭐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또 세대가 네네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전 세계에 지금 해외 금융자산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어느 정도 있냐면 2,199조 엔 있어요. 그게 얼마죠? 20조 원인가요? 2경이 넘는 돈이죠. 예. 상상이 안 되는 돈. 네. 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현금이나 예금입니다. 많은 가계금융자산 중에 대부분을 70대 이상 고령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탱크에서 추계한 결과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70대 고령층에서는 연간 한 13만 원 정도 이자 수입이 발생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30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 부담이 한 60만 원 정도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은 소비 성향도 크지 않고 그렇죠. 네. 또 돈 쓸 때도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많지 않고 또 추가로 수입이 생기면 저축을 하는 또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30대, 40대는 추가적으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소비 위축이 돼서 결국에는 일본의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 중에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본 경제의 어떤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그 유튜버들의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거기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일본인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는데 우리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민에 고민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아마 이제 슈퍼엔저 때문에 네. 일본이 너무 가난해졌다. 해외 나가니까 돈 쓸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임금 인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 임금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수입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생활은 팍팍해지고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한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지금 현재 일본의 실업률이 한 2.6%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보통 실업률 3%를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고용인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보다 낮다는 얘기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내정률이라고 해서 이 졸업하기 전에 직장 회사에 내정을 받거든요. 내정률이 98%가 넘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취업을 하는 구조예요. 정말 지금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나저나 지난 6월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숫자만의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지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작년에 그런 뉴스가 많았는데요. 일단 한일 간의 임금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올해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그때 그 소식 듣자마자 태극기를 잡아가지고 광화문 가서 휘날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뉴스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선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작년에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에서 4위로 내려앉고 그 대신에 독일이 세계 3위로 올라갔다. 올해는 아마 인도하고 순위가 또 뒤바뀐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다 보니까 일본의 부가 계속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다시 엔고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순위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너무 순위에 사실은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성적에 사실은 집착하죠. 그런데요, 교수님, 이 엔고 기조로 바뀌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엔고로 바뀌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기업 간의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수출이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일본 여행은 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엔화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이익 실현의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 언제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일어나 왔는데 지금까지 발생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청산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청산되면은 이 한국의 코스피가 엄청나게 폭락할 수도 있고요. 완만하게 청산되면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청산되고 코스피가 붕괴되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에는 이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랬고 2008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랬습니다. 적을 때는 코스피가 40% 가까이 빠졌고요. 많을 때는 거의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당 140엔대 후반에서 150엔대 같으면 완만하게 청산이 될 텐데 8월 5일 날 달러당 141엔까지 올랐잖아요. 140엔대 초반이나 130엔대까지 엔이 급속하게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패닉을 유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죠. 다음 달 사실상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는 듯합니다.